안녕하십니까. 위고로보틱스의 김홍석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로스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주제로 2021년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로스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위카 2.0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자율주행 플랫폼과 운영 환경의 기초적인 내용에 다루고 있어서 본 웨비나를 듣고 리눅스와 로스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심화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위고코리아 유튜브의 작년 웨비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웨비나 동영상은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웨비나 마지막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이 뭔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란 어떤 교통수단이 사람의 조작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에서 차량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별다른 연산을 할 필요 없이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면 서버에서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낮아지고 다른 차량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꼭 구현되어야만 하고 서버가 오프라인일 경우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차량이 정보 수집부터 연산과 명령을 모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서버가 필요 없이 차량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명령을 따른 자율주행은 주로 철도 분야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고요.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자율주행은 독립적인 자율주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지는 정보를 수집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카메라와 라이다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판단은 수집한 정보들을 해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차량에게 제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CPU와 GPU 같은 처리 장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어는 차량을 가속 또는 감속하거나 조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PU와 같은 주 프로세서가 내린 명령으로 바퀴나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지에 있어서 센서는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카메라 같은 경우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의 역할을 맡고 있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차선 등등 이제 사람이 눈으로 수집하는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라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따라 거리값을 측정합니다. 해상도가 카메라보단 낮지만 레이더보단 높아서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에도 쓰이죠.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한 센서로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입니다. 주로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하지만 요즘에는 뒷범퍼의 양쪽에도 장착이 돼서 차로를 변경할 때도 도움을 주는 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IMU는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의 줄임말로 관성 측정 장비를 뜻하는데 가속도계랑 자이로라고 부르는 회전속도계 그리고 자력계의 조합으로 센서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줄임말로 위성 항법 장치를 뜻합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고유의 신호를 수신해서 삼변 측량법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삼변 측량법은 삼각 측량처럼 기하학을 이용해서 상대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울트라소닉 센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서 소리가 반사되기까지의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직진성이 약한 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다나 레이더처럼 먼 거리의 물체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판단입니다. 차량은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항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커브길에서는 핸들을 얼마나 움직여야 할지 같은 최적의 움직임을 위한 판단을 내립니다.
경로 같은 경우 글로벌과 로컬로 나뉘는데, 글로벌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뜻하고, 로컬은 근처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경로를 뜻합니다. 제어는 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나온 결과로 가속이나 감속을 하거나 조향을 합니다. 이때 가속과 감속은 종방향 제어라고 하고, 조향은 횡방향 제어라고 합니다. 제어하면 빠질 수 없는 PID 제어는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를 합친 제어로 현재 신호의 상태를 피드백받고 목표 값과 오차를 미분, 적분해서 이후에 제어 신호를 생성합니다. PWM 제어 같은 경우 일정한 주기로 스위치를 온오프 하지만 PID 제어는 비례, 미분, 적분 각각의 제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신호의 오차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은 자율주행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실제 커다란 자동차로 실험을 하기엔 가격이라든지 안전사고와 같은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뮬레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는 유니티 엔진과 같은 다양한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실제 세계와 비슷한 환경을 컴퓨터 안에서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물리 엔진이 로봇 또는 자동차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해줍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자동차의 파손이나 유지 비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실차를 대체하기에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센서들을 마음대로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마운팅하기 전 위치 확인이라든지 다른 사양의 센서를 사용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는 센서를 마음껏 살 수 없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원하는 만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위고 코리아 시뮬레이션을 검색하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차를 대체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양한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은 실차 대비 약 8분의 1 사이즈로 크기도 작고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와 제어기, 구동부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사용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로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쓰임새와 활용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라인 디텍션, 레인 디텍션, 비상정지, 그리고 매핑,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로스라는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눅스와 로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란 무엇일까요? 리눅스는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리누스라는 사람은 리눅스뿐만 아니라 깃이라는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도 개발한 사람입니다.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어 보셨다면 다들 알만한 깃허브 있죠? 깃허브가 바로 깃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아무튼 깃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번 웨비나와는 거리가 좀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C, C++, 어셈블리로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C 언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리눅스를 구동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32비트 CPU, 64비트 CPU뿐만 아니라 휴대폰 같은 소형기기에서 많이 쓰이는 ARM, 그리고 성능만을 위한 파워,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쓰이는 리스크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자들이 직접 입맛에 맞게 운영체제를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개조해서 내놓은 수많은 배포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배포판은 현재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배포판이 있습니다. 그중 데비안과 레드햇은 초창기에 탄생한 OS인데요. 이 둘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도 리눅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라서 이걸 또 기반으로 만든 우분투, 라즈베리파이 OS, 페도라, 센트OS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의 마스코트는 귀여운 펭귄입니다. 이름은 턱스라고 하네요. 제가 자꾸 커널 그랬는데 커널이 뭘까요? 또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 쉘이나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이번에는 쉘과 커널 그리고 터미널과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쉘은 스크립트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각종 변수와 환경들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쉘의 종류에는 본쉘, 그리고 우분투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본 어게인 쉘, 줄여서 배시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Z쉘, C쉘,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파워쉘은 윈도우의 쉘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있는 파일 탐색기도 쉘입니다. 근데 파일 탐색기는 GUI 환경을 지원하는 쉘이죠. 그런데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전달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전달할까요? 바로 커널입니다. 커널은 OS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운영체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커널은 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 장치,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커널은 프로그램과 CPU, 메모리, 기타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의 흐름이나 하드웨어를 제어해줍니다. 커널의 종류는 90년대에 가장 많이 쓰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가 있고 지금은 윈도우 10을 쓰죠. 윈도우 10은 윈도우 NT 커널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 리눅스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유닉스 커널, 유닉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의 맥OS 커널이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사실 하드웨어입니다. 터미널의 원래 뜻은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쪽에 한쪽 끝에 달린 장치를 뜻하는데요. 직역하면 단말기라는 뜻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터미널이고 휴대폰도 일종의 터미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중앙이나 중간의 장치들은 빼고 네트워크 안에 확장된 끝점들을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단말기? 그러니까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인 것이 맞는데 요즘에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터미널은 명령어를 해석해주는 쉘이 없으면 쓸 수 없고 쉘은 터미널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터미널을 켜고 명령어를 칠하는 것처럼
쉘과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터미널의 종류로는 우분투의 기본 터미널인 엑스텀, 윈도우에 새롭게 생긴 윈도우 터미널, 맥OS에서 쓰는 아이텀, 그리고 원격 접속을 위한 터미널인 하이퍼나 푸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콘솔입니다. 콘솔은 하드웨어입니다. 특징 부분을 보시면 물리적으로 호스트에 붙어있는 장치, 물리적 터미널,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체계라고 되어 있죠. 이것처럼 콘솔은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로 전원과 보안을 관리하고 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콘솔 게임기라고 하면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콘솔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컴퓨터나 휴대전화도 콘솔이 될 수 있고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도 콘솔이고요. 자동차에도 콘솔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나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의 집합 있죠. 그게 바로 콘솔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쉘, 커널, 터미널, 콘솔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각의 의미를 혼용해서 쓰이기는 하지만 말만 통하면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우분투를 계속 언급했었는데 혹시 왠지 아시나요? 이제 우분투는 가장 많이 쓰이는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입니다. 개발은 캐노니컬이라는 회사와 우분투 재단이 공동으로 개발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비안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우분투는 데스크탑과 서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따 밑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운영체제이고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우분투 데스크탑을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리는 지놈 쉘입니다. 캐노니컬에서 고른 기본 GUI 환경입니다. 유니티 환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의 제슨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GUI 환경입니다. XFC는 96년도에 개발된 GUI 환경입니다. 특징으로는 매우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벼우면 리소스를 덜 잡아먹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KDE 플라즈마입니다. 크대라고도 많이 부르던데요. 크대는 윈도우 에어로 테마처럼 다양한 투명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맛대로 거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동적인 GUI 환경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겁고 느리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롬OS입니다. 크롬OS는 구글에서 만든 OS로 구글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롬OS를 우분투에서 쓸 수 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외에도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GUI 환경은 진짜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서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는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우분투는 4월 그리고 10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버전 이름은 출시연도점 출시월 이렇게 짓습니다. 코드네임은 형용사랑 동물 이름을 합쳐서 짓고요. 첫 글자가 ABC 순서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S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롱텀 서포트의 줄임말로 장기간 지원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LTS는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1년이지만 18.04랑 20.04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04가 원래는 5년 동안 지원인데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20.04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각각 23년, 25년이라 돼 있는데 18.04는 2028년, 20.04는 2030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특성상 오래 써도 성능의 저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마 리눅스 자체가 가벼워서 윈도우랑 비교하면 그런 것 같은데 오래 쓰면 윈도우처럼 각종 데이터가 쌓이는 게 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분투는 애플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 같이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를 운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앱들은 다 우분투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장 사양인데요. 서버와 데스크톱의 사양이 좀 다르죠.
왜냐면 서버는 GUI 환경이 깔리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그래픽 기반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사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분투 정도면 웬만한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겠네요. 다음은 드디어 로스입니다. 로스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로 로봇용 오픈소스 메타 운영체제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메타 운영체제란 하드웨어 추상화, 저수준 기기 제어, 프로세스 간 메시지 전달, 패키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뼈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죠. 로스는 모건 퀴글리라는 영국 사람에 의해서 스탠퍼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됐습니다. C, C++, C#, 자바, 파이썬, 매틀랩, 루비, 루아 등등 진짜 엄청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로스의 목적이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세계 레벨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언어를 지원하나 봅니다. 로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분산 프로세스입니다. 로스는 최소 단위의 실행 가능 프로세스 형태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때 저 프로세스 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들은 독립적으로 실행이 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패키지를 공유하거나 수정해서 재배포하기에 편리합니다. 여기서 패키지는 로스의 개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는 솔루션이라고 자바는 프로젝트라 하듯이 로스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스 패키지를 배포할 때는 저작권자의 신상만 입력해 놓으면 BSD 라이선스를 갖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됩니다. 로스의 함수는 API처럼 쓸 수 있어서 내가 만든 코드에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 헤더를 인클루드 하거나 파이썬에서 모듈을 임포트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로스의 다양한 함수들을 손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복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로스의 특징으로 로스에서는 노드, 그러니까 프로세스죠. 노드 간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로스는 메시지 전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노드 간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성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프로세스가 분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 결합도가 낮아지고 의존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하기에도 매우 쉽습니다. 로스는 파라미터 서버가 있어서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로스의 버전은 우분투 버전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로스는 1년에 한 번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스도 우분투처럼 형용사와 명사를 합쳐서 코드네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ABC 순서고요. 근데 로스는 각 버전마다 아이콘을 변경하는데요. 이 아이콘은 C 언어의 헬로월드 같은 로스의 튜토리얼인 터틀봇의 아이콘이 됩니다. 이런 로스는 개발자들이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틸리티를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자주 쓰는 유틸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관련 유틸리티입니다. 로스코어 명령어는 로스의 백엔드인 마스터를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로스는 마스터가 실행되지 않으면 다른 프로세스도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를 실행시켰다면 로스런 명령어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로스런치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로스런치는 여러 개의 노드를 한 번에 실행시키고 마스터까지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토픽 관련 유틸리티입니다. 먼저 토픽이란 노드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토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다의 데이터도 토픽이 될 수 있고 카메라의 영상도 토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토픽을 받으면 구독한다 라고 하고 토픽을 주면 발행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작년 웨비나를 참고하시면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 명령어들은 정보 확인을 위한 명령어들로 토픽 정보 확인, 메시지 정보 확인, 파라미터 정보 확인, 서비스 정보 확인, 그리고 서비스 유형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명령어들입니다. 다음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진짜 편리한 유틸입니다. 로스백은 발행되는 토픽들을 저장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몇 리터 채웠고 어느 휴게소에 들러서 호두과자 몇 그램을 사 먹었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다 기록하고 다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서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리티입니다. 로스뎁은 시스템 의존성 파일을 설치해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없다면 패키지들을 다 뒤져서 의존성 패키지를 일일이 찾고 설치해야 하지만 로스뎁을 쓰면 알아서 찾고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정말 유용한 명령어죠. 다음으로는 그래픽 도구들을 보겠습니다. 그래픽 환경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노드 간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RQT,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는 RB즈, 그리고 물리 엔진을 탑재해서 현실과 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가제보가 있습니다. RQT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그래프입니다. 노드 간의 연결성과 데이터 통신을 그래프로 나타내줍니다. 개발자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노드가 어떤 토픽을 발행하고 구독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QT의 트리는 메시지의 흐름과 정보들을 트리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노드가 어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RQT 플롯은 토픽의 변화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그래프는 터틀봇의 방향을 그려주는 플롯인 것 같은데요. 제자리 회전을 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시각화 툴인 RBG에 대해 보겠습니다. RBG에서는 발행되는 토픽들을 확인하고 불러와서 시각화하거나 로봇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빨간 점은 2D 라이더의 데이터 값을 나타내고 무지개색 점들은 3D화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봇팔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할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로봇팔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시뮬레이션 툴인 가제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시뮬레이터처럼 가제보에서도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클리어패스사의 자칼이라는 로봇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습이네요. 이 그림처럼 실차 모델을 불러와서 센서 값을 확인하고 센서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위의 주황색과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3D 라이다의 데이터 값입니다. 이 그림처럼 물리 엔진이 적용돼서 물리 시뮬레이터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제품 위카 2.0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카 2.0에는 다양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Z2 카메라는 스테레오 카메라로 RGB 영상뿐만 아니라 거리를 알 수 있는 뎁스 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IMU랑 기압계 그리고 나침반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ZSDK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스켈레톤 트래킹 등의 기능도 들어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RP 라이다 A2는 교육용보다 한 차원 높은 정밀성 있는 2D 라이다로 15m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 측정할 수 있는 라이다입니다. 이 모든 패키지는 위카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카는 메인 제어기로 엔비디아사의 제슨 AGX 자비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강력한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GX 자비어는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인베디드 컴퓨터로 머신비전, 머신러닝 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다양한 확장 포트까지 달려있어서 더 많은 센서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카 패키지에는 차량 제어, 객체 검출, 그리고 슬램과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먼저 차량 제어 패키지로는 모터 제어를 통한 차량 주행 프로그램, 조이스틱을 이용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수동 조작 프로그램, 그리고 VSC와 IMU를 통한 오도메트리 출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객체 검출 패키지에는 라이다를 이용한 객체 검출,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 검출이 있고 차선, 장애물, 벽 같은 것들을 검출하고 따라가거나 긴급 정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슬램 내비게이션 패키지에는 헥터 매핑, 지매핑 이렇게 두 개의 매핑 프로그램이 있고 로컬라이제이션과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또 A스타 알고리즘, 퓨어 퍼슛 알고리즘을 이용한 패스 플래닝이랑 패스 팔로잉이 들어있어서 연구용, 교육용으로 모두 좋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위굿코리아 제품 문의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저희 제품이나 웨비나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으로 쳐주셔도 되고 이메일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